암흑이었다. 최대치 조직의 심장부와 연결된 박재호는 경성 외곽, 폐교된 일본군 막사의 지하 취조실로 끌려왔다. 그곳은 빛이 죽어버린 공간이었다. 공기는 곰팡이와 핏물 냄새로 끈적거렸고 철문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둔탁하게 닫혔다. 박재호의 운명은 그 순간부터 오직 고통으로만 채워졌다. 그를 맞이한 조사관은 미군정 경찰의 핵심 인물인 조선인이었다. 이름은 김호준.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로 해방 후 반공투사로 변신한 가장 끈질긴 악의 잔재였다. 김호준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없었다. 그의 눈빛은 박재호를 이미 산송장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최대치의 남한 내 거점과 조직망,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인물들의 이름을 원했다. 그것은 곧 여옥과 하림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고문은 숨 쉴 틈 없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물이었다.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잔혹한 고문. 박재호는 밧줄에 묶여 천장에 거꾸로 매달렸다. 헝겊을 씌운 입과 코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폐는 맹렬하게 물을 거부했다. 몸은 산소를 갈망하며 경련했다. 질식의 공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절망이었다. 박재호는 기절과 의식을 오가는 경계에서 피 섞인 물을 쏟아냈다. 김호준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백해라, 박재호. 너의 혁명 따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입을 열면 너의 가족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박재호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동지들을 지키는 최후의 성벽이었다. 그는 만주에서 최대치와 함께 겪었던 피의 맹세를 떠올렸다. 침묵의 대가는 더욱 가혹했다. 다음은 전기 고문이었다. 온몸이 젖은 채 철제 침대에 묶였다. 김호준은 얇은 전선을 박재호의 주요 신경점에 연결했다. 전류가 흘렀다. 크악. 박재호의 비명은 공포와 고통을 넘어선 짐승의 절규였다. 몸은 활처럼 뒤틀렸고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었다. 전류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의 영혼을 조각내려 했다. 김호준은 고문을 즐기는 듯 박재호가 몸부림칠 때마다 최대치의 거점을 추궁했다. 경성 외곽, 고아원, 말해라, 고아원 이름. 박재호의 눈은 이미 초점이 없었다. 그의 정신은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김호준은 가장 비열한 방법을 꺼냈다. 그것은 박재호의 낡은 지갑에서 꺼낸 빛바랜 가족사진이었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아내와 어린 딸의 웃는 얼굴. 김호준은 그 사진을 박재호의 눈앞에 흔들었다. 내 딸의 눈을 보아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지키나? 이념이 널 대신해 아이를 안아줄 것 같으냐? 정신 고문이었다. 이념의 대의는 가족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 앞에서 무너졌다. 박재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고통은 이겨냈으나 가족에 대한 연민은 이길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입에서 작은 실마리가 흘러나왔다. 경, 성, 박, 동, 명, 고아. 말을 마친 박재호는 완전히 기절했다. 이 치명적인 단서는 최대치 조직의 가장 은밀한 거점인 동명 고아원을 노출시켰다. 김호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박재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김호준은 박재호를 다음날 새벽 조용히 처리할 것을 명령했다. 박재호의 죽음은 조국 해방 후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폭력과 배신의 상징이었다. 그의 희생은 최대치 조직에게는 파멸의 서곡이었다. 고통 속에 죽어간 한 연락책의 비극은
장아림과 윤여옥, 그리고 최대치 세 사람의 운명을 더욱 처참하게 엮는 쇠사슬이 되었다. 고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념의 광기가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이었다. 새로운 조국은 고통의 피를 딛고 피 묻은 발로 서 있었다. 박재호의 헌신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영원한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박재호가 마지막 고통 속에 비밀을 누설했을 그 시각, 경성 외곽의 동명 고아원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전쟁 고아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자선기관이었지만 실상은 최대치의 핵심 조직원들과 가족들이 은신하는 안전가옥이자 남한 내 최고 지휘부였다. 윤여옥은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비롯한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 고아원 선생이었으나 실제로는 최대치 조직원들의 안위를 챙기는 어머니이자 하림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은밀한 연결고리였다. 밤늦게까지 낡은 석유 램프 아래서 아이들의 옷을 기우는 그녀의 얼굴에는 만주에서의 참혹했던 기억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공존했다. 여옥은 이곳의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날 밤 고아원 건물 외곽에는 조직의 핵심 요원인 이성원이 야간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성원은 최대치와 오랜 시간 혁명을 함께 해온 믿음직한 동지였으나 최근 들어 계속되는 고위 연락책들의 실종과 불안한 정세에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박재호가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고문실에서 박재호의 치명적인 자백을 받아낸 김호준은 즉시 미군정, 보안대와 국군 정보기관의 특수 타격대를 소집했다. 그의 승리감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명 고아원이라. 고아라는 방패 뒤에 숨은 쥐새끼들을 잡아내겠다. 김호준이 이끄는 타격대는 새벽 3시 달빛마저 숨어버린 어둠을 틈타 고아원 외곽을 포위했다. 군홧발 소리는 흙먼지 속에서 최대한 절제되었지만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는 공기를 갈랐다. 경계를 서던 이성원의 귀에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 이성원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고아원 내부로 급히 달려갔다. 비상, 동지들, 포위됐다. 모두 잠에서 깨어나라. 이성원의 절박한 외침이 고아원 내부를 뒤흔들었다. 순식간에 평화는 깨졌다. 김호준은 기다리지 않았다. 돌격,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그의 명령과 함께 철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총소리에 놀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윤여옥은 혼비백산하여 자신의 아이와 다른 고아들을 지하 창고로 대피시키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강인해지는 모성애와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이끌었다. 울지 마라. 이모만 따라와. 여옥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조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통로를 지나 지하로 향했다. 조직원들은 이성원의 지휘 아래 낡은 소총과 권총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김호준이 이끄는 타격대는 훈련된 정규군과 미군이 지원하는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화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이성원은 고아원 현관에서 마지막까지 버텼다.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그는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적들을 막았지만 이미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다. 이성원 역시 가슴에 총탄을 맞고 벽에 기댔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는 여옥이 아이들을 지하실로 무사히 대피시켰는지 확인하려는 듯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의 시선은 자신들의 혁명이 이 시대의 피로 얼룩진 희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묻는 듯했다. 한편 미군정 병원에서 일하던 장아림은 박재호가 심하게 다친 채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입수하고 끔찍한 불길함에 휩싸였다. 하림은 박재호가 최대치의 가장 신뢰하는 연락책이며 그가 무너지면 여옥과 아이가 있는 동명 고아원이 위험에 처할 것을 직감했다. 하림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미군 병원의 낡은 지프차를 몰고 고아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여옥과 아이를 향한 애정으로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동명 고아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림은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다. 새벽의 정적이 깨진 지 오래였고 멀리서도 뚜렷한 총성과 비명이 들려왔다. 그는 지프차를 숲속에 숨기고 권총 한 자루만 챙긴 채 어둠 속을 헤치고 고아원으로 뛰어갔다. 고아원에 들어선 하림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피 웅덩이와 부서진 가구, 그리고 쓰러진 조직원들의 시신들. 그는 쓰러진 이성원의 핏자국을 보며 절망했다. 여옥, 안 돼. 하림은 이성원을 지나치며 곧장 지하실로 향했다. 김호준은 조직원들의 저항이 약해지자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폭파할 것을 명령했다. 폭발음과 함께 문이 날아가고 김호준과 타격대는 지하실로 돌입했다. 지하실 안에는 아이들을 껴안은 채 잔뜩 겁에 질린 윤여옥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으나 품에 안긴 아이를 놓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번뜩였다. 윤여옥, 내가 최대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순순히 나와라. 김호준이 총구를 겨누며 위협했다. 바로 그때 지하실 입구에 장아림이 뛰어들었다. 손대. 김호준. 김호준은 하림을 보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장 박사? 미군정 정보원 나리께서 여기에 왜 오셨나? 공산당의 창녀와 아이를 구하러 오신 건가? 하림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다. 미군정에 보고하겠다. 내 놈의 보고 따위는 아무도 듣지 않아. 김호준은 비열하게 웃으며 여옥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여옥은 순간적으로 아이를 뒤로 숨기고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쇠막대기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때 아이가 공포에 질려 엄마 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무기를 든 어른들의 냉혹한 대치 상황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림은 이 비극을 멈춰야 했다. 그는 김호준에게 자신이 미군정 측의 핵심 의료 인력임을 강조하며 여옥을 인질로 삼는다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협상했다. 김호준은 최대치의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잠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김호준은 하림에게 총구를 겨눈 채 명령했다. 좋다. 윤여옥만 압송한다.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게 해주겠다. 하지만 넌 쥐새끼들 구출을 도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아림. 여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이 풀려나자 절규하며 울었고 하림은 그 아이를 대신 안고 처참한 지하실을 빠져나와야 했다. 윤여옥의 구속은 최대치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자 장아림에게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맞이하는 가장 잔혹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동명 고아원은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남겨진 피와 눈물은 곧 한국 땅 전체를 뒤덮을 전쟁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림은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사랑과 양심을 어떻게 지켜낼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김호준의 뒤틀린 승리는 끝내 세 사람의 운명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국 속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다. 복수는 차가웠고 그 방식은 잔혹했다. 만주 초토작전의 생존자들로 결성된 화염 조직은 맹렬한 징후로 뭉쳐 있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을 신념으로 삼았다. 일본군이 조선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똑같이 되갚아주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과거의 전범들, 특히 초토작전을 지휘했던 핵심 인물들을 찾아내 처단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표적은 일본군 관동군 소속 사카이 중령이었다. 사카이는 이미 해방 후 일본 본토로 귀국하여 도쿄 외곽에서 평온한 전원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피해 역사를 완전히 잊은 듯 정원 가꾸기에 열중하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염 조직에게 사카이의 평화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다. 암살조 2명이 치밀한 계획 끝에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사카이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추적했다. 암살조는 복수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카이 중령의 딸이 결혼하는 날을 택했다. 복수는 기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찾아오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결혼식 날 밤 축하 연회가 끝난 후 사카이 중령은 자신의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행복감에 취한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바로 그때 암살조 2명이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침투했다. 사카이는 놀라 비명 지르려 했으나 억센 손에 입이 막혔다. 그들은 사카이를 묶어 서재 중앙에 세웠다. 사카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굴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암살조의 리더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초토작전으로 불타버린 조선 마을의 폐허 사진이었다. 리더는 차가운 목소리로 초토작전 당시 불에 타 죽은 조선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었다. 기억하나? 내 놈이 불지른 마을의 어린 목숨들이다. 사카이는 그제야 창백해지며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다. 암살조는 사카이에게 과거 자신이 명령했던 잔혹한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들은 사카이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사카이는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했다. 살려다오.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나는 그때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리더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우리도 그때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내 놈의 심장이 타는 고통은 내가 죽인 이들의 고통과 똑같다. 성냥불이 그어지는 소리는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불꽃은 순식간에 사카이의 몸을 감쌌다. 산채로 불타는 그의 절규는 조용했던 일본의 밤을 찢어놓았다. 이 잔혹한 복수는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 일본 정보기관은 보복의 배후에 조선의 독립 조직이 있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었다. 최대치 조직은 이 화염 조직의 복수를 남한의 미군정과 경찰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이용했다. 그는 복수가 민중의 잠재된 증오를 폭발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불꽃이라 믿었다. 그러나 장하림은 이 무자비한 폭력의 악순환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하림은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정의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두 친구의 이념적 대립은 이제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적인 충돌로 극단화되었다. 눈에는 눈의 원칙은 그렇게 한 시대를 지배하는 피의 악순환이 되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모두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복수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전쟁 직전까지 이어지는 피해 예고편이 되었다. 동명 고아원에서의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장아림은 미군정의 감시와 수사망을 피해 겨우 살아남은 윤여옥의 아이를 자신의 병원 근처 작은 숙소에 은밀히 숨겨 보호하고 있었다. 아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는 울음을 터뜨렸고 하림은 아이를 안고 새벽을 맞을 때마다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아이의 눈동자는 여옥의 눈동자를 닮아 있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하림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렸다. 그는 여옥을 체포로부터 막지 못했고 박재호의 희생을 헛되이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하림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했지만 이념의 광기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림은 미군정 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윤여옥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김호준의 주도 아래 경성 외곽의 비밀 경찰서로 옮겨져 사상범으로 분류되었고 잔혹한 신문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림은 자신이 여옥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미군정 내부의 양심 있는 인사들에게 호소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김호준과 그가 상징하는 부패한 반공주의의 물결 앞에서 너무나 미약했다. 동명 고아원의 파괴 소식과 윤여옥의 체포는 북의 은신에 있던 최대치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무너지고 혁명의 동지들이 죽었으며 사랑하는 여인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은 그의 이념적 광기에 불을 붙였다. 최대치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과 혁명의 완수를 완전히 동일시했다. 그는 남한에 남아있던 자녀 조직원들을 급히 소집하고 눈에는 눈의 원칙을 따르던 화염 조직과 공식적인 전략적 연합을 선포했다. 화염이여,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미제와 그들의 주구가 된 반동 분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동지들을 죽였듯 우리도 그들의 심장에 혁명의 불을 지를 것이다. 최대치는 여옥을 인질로 잡은 김호준과 그를 비호하는 미군정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의 전략은 더 이상 은밀한 지하투쟁이 아니었다. 그는 대중적인 봉기와 폭력적인 응징을 통해 남한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최대치의 최우선 목표는 김호준이었다. 그는 김호준을 민족 반역자이자 반동의 천병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공개적인 처단을 통해 혁명의 의지를 과시하고자 했다. 화염 조직은 김호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호준이 미군정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경성 시내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복수의 계획은 치밀했고 잔인했다. 그들은 단순히 김호준을 죽이는 것을 넘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공포심을 극대화하려 했다. 계획은 김호준의 저택을 습격하는 것이었다. 주말 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사치스러운 파티가 열릴 때를 노렸다. 이 습격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미군정 세력의 치부를 드러내고 남한 정부의 무능력을 폭로하려는 최대치의 정치적 쇼였다. 장아림은 최대치의 조직이 김호준에 대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이 폭주를 막아야 했다. 김호준의 죽음은 윤여옥의 생명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고 폭력의 확대는 결국 거대한 전쟁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림은 최대치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남은 연락책을 찾아 최대치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와 호소를 담은 서신을 보냈다. 최대치, 내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김호준에 대한 공개적인 복수는
여옥을 살해하는 빌미를 줄 것이다. 내가 진정 여옥을 사랑한다면 폭력의 사슬을 멈춰라. 혁명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만주에서 꿈꿨던 정의는 이런 복수가 아니었다. 여옥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멈춰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극도의 위험을 수반했다. 하림은 이제 미군정과 김호준에게는 빨갱이를 돕는 배신자로, 최대치에게는 혁명의 걸림돌로 양쪽으로부터 의심받고 있었다. 그는 고립된 채 자신의 사랑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다. 최대치는 하림의 경고를 나약한 부르주아 지식인의 궤변으로 치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혁명과 복수만이 남아 있었다. 김호준의 저택 습격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경성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윤여옥은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최대치의 폭력을 더욱 부추길 것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장아림은 자신의 손에 안겨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다음날 새벽 경성에서 터질 피해 복수를 어떻게든 막아낼 마지막 방법을 필사적으로 강구했다. 눈에는 눈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 시대, 모든 것은 피와 피로 되갚아지는 악몽이었다. 하림의 고독한 투쟁과 최대치의 폭주가 충돌하는 순간 여명의 눈동자가 찾아야 했던 진정한 정의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은 결국 5권의 마지막과 6권의 서막을 장식하며 한국 전쟁이라는 최종 파국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해방 정국이었다. 총성과 이념의 소음이 경성을 뒤덮었으나 그 혼란 속에서 장아림은 자신만의 작은 여명의 빛을 창조하려 했다. 그의 빛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치유하는 의사의 사명이었다. 하림은 미군정의 혼란 속에서도 경성의과대학 강단에 섰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념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임을 가르쳤다. 그의 강의는 혼돈 속의 등불과 같았다. 하림은 자신의 퇴직금과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경성 외곽의 폐허가 된 건물에 작은 진료소를 열었다. 여명 진료소였다. 이곳은 가난하고 병든 피난민, 전쟁 고아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림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의 손길은 지친 영혼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